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헤렌벤 vs 흐로닝원. 이 매치는 단순히 순위가 아니라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팀과 그 틈을 파고드는 팀의 전술적 상성이 맞부딪히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헤렌벤은 기본적인 포메이션 구조나 공격 자원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게 시작되는 패턴 때문에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미드필드 앞 공간이 상대 공격수와 2선 자원에게 쉽게 열리고 수비 라인이 최종적으로 정렬되기 전에 중거리 슈팅이나 박스 앞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다. 흐로닝건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레싱크가 가장 먼저 점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레싱크는 그 공간에서 볼을 받는 즉시 슈팅각을 만들거나 좌우로 방향을 바꿔 윌름손과 타하에게 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헤렌벤의 최종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에 레싱크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순간 날카로운 슈팅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한두 번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흐름이 완전히 흐로닝건 쪽으로 쏠릴 수 있다. 반면에 헤렌벤도 벤테의 골 결정력과 메르벨트의 연기 능력을 앞세워 흐로닝건의 수비 라인이 올라간 타이밍에 뒷공간을 찌르는 역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양팀 모두 찬스를 주고받는 오픈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 구조만 놓고 보면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팀보다 그 틈을 읽고 움직이는 팀이 유리한 것이 에르디비지 특유의 빠른 템포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크로닝어는 윌름손이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버텨주고 타하가 세컨드 지점에서 공을 풀어주며 레싱크가 뒷공간과 라인 사이를 번갈아 공략하는 삼각구도로 헤렌벤 미드필드를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헤렌벤은 홈 이점과 박스 안 결정력을 믿고 라인을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선택이 성공하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레싱크와 타하에게 중앙 공간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반 초반에는 헤렌벤이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으나 흐로닝온이 한두 번 빠른 전환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헤렌벤의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치며 간격이 더 벌어질 위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헤렌벤의 늦은 전방 압박 타이밍 vs 흐로닝온의 공간 선점 능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승부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먼저 기울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공간을 먼저 점령하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팀이 흐름을 줄 확률이 높고 가쪽이 바로 흐로닝원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렌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르마 vs 제노아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파르마는 수비 라인을 자기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리고 패스를 돌리더라도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거리를 좁히는 것을 우선하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추구한다. 제노아 역시 거대한 블록을 박스 앞에 세워놓고 상대가 먼저 열어보라는 식으로 기다리는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반부터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양쪽 모두 크게 모험을 감수하며 전방 압박을 올리거나 풀백 윙백을 과감하게 올려 하프라인 위에서 승부를 보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 중앙에서 공만 오가는 지루한 구간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두 팀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이 모두 안정지향적인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먼저 라인을 무리하게 올려 균형을 깨려 하기보다는 실점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팀들끼리의 맞대결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서의 과감한 결정보다는 한 번 더 돌려보자는 선택이 반복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마무리보다는 아쉬운 크로스와 막히는 슈팅으로 끝나는 장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후반전에 교체 카드가 투입되는 시점에서도 큰 그림은 달라지기 어렵다. 벤치에서 올라오는 교체 자원들 역시 기본적으로 팀 전술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자원들이라 후반에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와 스코어 폭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양팀이 승부수를 띄우려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수비 안전장치를 유지한 채 승점을 나누는 선택을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헤타페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5장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중원을 두텁게 쌓는 헤타페와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진 발렌시아가 맞붙는 구조라 중원 압박과 세컨볼 관리에서 승부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 헤타페는 초반부터 아람바리를 축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한 칸씩 전진시키면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곧바로 측면으로 전환하는 리스크 관리형 축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드리안 리소는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이 내려가 상대 풀백과의 1대1에서 속도로 우위를 점하고 골라인 근처까지 파고든 뒤 낮고 빠른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노릴 것이다. 이때 마이로 마르티는 센터백 사이에서 타이밍을 바꾸며 전후방으로 움직이다. 리소의 컷백 타이밍에 맞춰 페널티 스포트 근처 혹은 니어 포스트 쪽으로 꺾어 들어가 마무리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발렌시아는 벨트란과 파트너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버텨줘야 하지만 올 시즌 보여준 것처럼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박스 앞 세컨볼과 컷백 수비에서 동시에 약점을 노출해왔다.
루이스 리오아가 공격에서는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주더라도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해당 측면 풀백은 리소와 1대1 상황을 연달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두 번만 방향 전환에 뒤쫓기면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안드레 알메이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뿌리며 공격 템포를 올리고 싶어 하지만 헤타페의 미드필더 라인이 촘촘하게 좁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전진 패스 각이 막혀 후방으로 공을 돌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자연스럽게 측면 한쪽에 볼이 몰리는 상황에서 반대 전환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경기를 풀다 턴오버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헤타페는 볼을 빼앗는 즉시 아람바리가 침착하게 첫 패스를 연결하고 미소 쪽으로 빠른 전환을 걸면서 발렌시아 수비가 미처 정비되기 전에 공격 전개를 마무리하려 될 것이다. 발렌시아가 이미 30골을 훌쩍 넘는 실점을 기록하며 강등권까지 밀려난 상황을 고려하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관리와 마킹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아드리안 리소의 측면 돌파와 마이로 마르틴을 향한 컵백 루트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숙한 위치에서 반복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헤타페 쪽으로 기울 각도가 달라지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볼렌담 vs 위트레흐트. 이 매치는 수비 블록 간격이 무너진 폴렌담과 세컨드볼 중거리 슈팅 활용도가 높은 위트레흐트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흐름이다. 폴렌담은 총 32실점을 허용하며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고 전술적인 손질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당장 수비 퀄리티가 눈에 띄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서 센터백 앞 공간에서 상대에게 여유 있는 터치와 전진을 허용하고 있고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박스 앞 혼전 상황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한번 막아낸 공이 곧바로 팀의 소유로 이어지지 않고 흘러나온 볼을 상대에게 내주며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위트레흐트는 드 위트의 세컨 라인 침투와 미겔 로드리게스의 컷인 제키엘의 묵직한 중거리 슈팅까지 세컨드 볼을 곧바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삼각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제키엘이 박스 앞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잡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순간 경기의 리듬은 단번에 위트레흐트 쪽으로 쏠릴 수 있고 이는 폴렌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폴렌담도 베어만을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웨를러스의 측면 돌파, 부칼라의 라스트 패스를 활용해 반전을 노릴 수는 있지만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까지 더해지면 세컨드볼과 박스 앞 중거리 슈팅에 대한 대처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고 위트레흐트의 공격 자원에게는 부담 없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결국 오늘 경기는 폴렌담의 부진한 경기력과 수비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 위트레흐트가 세컨드볼과 중거리 한 방으로 흐름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승부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와 심리 흐름, 세컨볼 활용도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폴렌담보다는 위트레흐트 쪽으로 기대값이 확실히 기울어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헤라클레스 vs 트벤테. 이 경기는 한마디로 말해 하프스페이스 관리 능력 vs 전진 패스 퀄리티의 승부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헤라클레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려 전방에서 힘을 주려는 성향이 있지만 중원 압박이 헐거워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커버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이 빠르게 방전되고 그 순간부터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활짝 열리면서 최종 수비 라인이 뒤로 주저앉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때 트벤테의 플레이메이커 바이드만이 바로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 볼을 잡게 되면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한 번의 전진 패스만으로도 수비 라인이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이드만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람머스와 로츠를 동시에 바라보며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이 모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람머스는 등을 쥐고 볼을 받아 떨어뜨리거나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재능이 있고 로츠는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침투각을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 수비가 쉽지 않다. 반대로 헤라클레스의 공격은 쿨레노비치 쪽으로 크로스와 롱볼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해 세컨볼을 따내지 못하는 순간 공격이 짧게 끊기고 다시 수비로 몰리는 전개가 자주 연출된다. 알스트란드와 후르스티치가 중원에서 빌드업과 슈팅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트벤테의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이 간격을 단단히 유지하면 이 선에서 연속적인 슈팅까지 이어가기에는 난도가 높다. 특히 후르스티치의 킥 한 방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그런 장면을 자주 만드는 것은 팀 구조상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헤라클레스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느라 지쳐가면 바이드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트벤테의 전진 패스 템포는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트벤테는 람머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로치의 측면 침투, 그리고 뒤에서 따라붙는 이선의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루트로 헤라클레스 박스를 두드릴 수 있다.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초반 기세를 올려 한 번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90분 내내 같은 빌드로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트벤테는 하프스페이스 점유, 세컨볼 경쟁,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모두 한 수 위에 있는 팀이라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 리듬으로 흐름을 가져갈 여지가 충분하다.
득점 양상으로 보면 헤라클레스가 뒤질 경우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트벤테의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이 더 자주 터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득점 페이스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만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울버햄프턴 vs 뉴캐슬. 이 경기는 3-5-2로 버티며 역습에 기대해야 하는 울버햄튼과 4-3-3으로 점유율과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려는 뉴캐슬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울버햄튼은 아로코다르에게 전방 기점을 맡기고 황희찬의 뒷공간 침투를 살리는 전개를 노리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빌드업과 수비 조직의 불안이 워낙 크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41실점, 경기당 1.95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라인이 버티는 팀이 아니라 견디다 무너지는 팀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특히 윙백이 전진하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고든과 볼테마드, 그리고 이선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과부하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뉴캐슬은 토날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좌우로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고든의 돌파와 볼테마드의 박스 안 움직임을 연계해 울버햄튼의 300구조를 계속 흔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뉴캐슬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세컨볼과 세컨 찬스를 연달아 가져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울버햄튼도 황희찬의 스프린트와 아로코다레의 제공권을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분명히 노릴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자원을 활용한 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거세질수록 울버햄튼은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 리스크와 롱볼 이후 두 번째 볼 싸움에서의 열세까지 함께 안게 된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쪽이 자연스럽게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여지가 크다. 또한 울버햄튼 수비 블록은 라인을 내릴 때는 박스 앞 중거리 슈팅에 취약하고 라인을 올릴 때는 뒷공간 침투에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느 쪽 선택을 하더라도 뉴캐슬 공격에는 나름의 해답이 열려있는 구조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울버햄튼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태클 타이밍이 늦어지며 불필요한 세트피스를 내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반면 뉴캐슬은 토날리와 중원 라인이 두 번째 볼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격 시간이 누적될수록 득점 기대값도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성,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을 비교해보면 경기의 큰 흐름은 뉴캐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지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종합하면 수비 조직과 점유율,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뉴캐슬이 더 많은 득점 찬스를 잡고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볼로냐 vs 피오렌티나. 이번 매치는 득점력과 승점 관리 능력을 증명해온 볼로냐와 경기력 수비 조직력 모두 흔들리며 18위까지 떨어진 피오렌티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이미 어느 정도 그려진다. 볼로냐는 프로일러를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풀어주고 이선에 배치된 로우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라인 사이 공간을 장악하면서 임모빌레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원에서 볼이 한번 순환되면 곧바로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이 이어지며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주지 않는 템포가 살아난다. 임모빌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수비 라인이 한번 흔들리면 그 틈을 파고들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로우는 사이드에서 직선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풀백을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안쪽으로 파고들어 슈팅과 크로스를 모두 가져가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피오렌티나 측면 수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을 앞세워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팀 전체의 구조가 불안해 이 두 자원의 장점을 온전히 살릴 만한 전개가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만드라고라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상대 이선이 자유롭게 전진하면 결국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볼로냐는 이런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프로일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이선이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한 상태에서 임모빌레를 향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볼로냐의 패턴은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어 니어, 포스트로 파고드는 러닝 점프와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헤더 한 번으로도 골문 앞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을 지니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와 중앙 사이 공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실점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킥 한두 번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초반에는 피오렌티나가 높은 라인과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수 있지만 조금만 간격이 벌어지면 볼로냐의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에 그대로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볼로냐는 이미 26득점을 기록한 팀답게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한번 리드를 잡으면 이후에는 프로일러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운영에 들어가는 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피오렌티나가 간헐적으로 모이스킨의 개인 돌파나 구드문드손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조직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콤팩트한 공격 전개와 세밀한 세트피스를 갖춘 볼로냐가 불안정한 피오렌티나 수비 라인을 상대로 승점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구도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전반부터 볼로냐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경기 관리와 추가 득점 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면서 승부를 맺어줄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FC 메스.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평균 2.23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뒷문이 무너져 있는 메스의 상성 차이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더블 볼란치를 통해 공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메스의 압박 라인을 천천히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중원을 장악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디에고 모레이라가 공을 잡는 위치가 하프라인 근처가 아니라 메스 진영 깊숙한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모레이라가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방향 전환을 반복하면 메스 수비는 안으로 접어들지 바깥으로 파고들지를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어느 순간 한 박자씩 반응이 늦어지기 시작한다. 이 타이밍에 엔시소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슬며시 올라와 공을 받거나 박스 모서리 쪽으로 침투해 슈팅각을 만드는 동작이 더해지면 메스 수비는 시선과 마킹 기준점을 동시에 잃는다. 파니첼리는 골문 앞에서 센터백 사이를 오가며 포지션을 바꾸고 크로스와 낮은 컷백 모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려 될 것이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메스는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계속 노출하고 있고 수비 조직력 문제와 멘탈적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런 전술적 문제점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모레이라를 중심으로 영리한 공격 루트를 설계해 들어가는 순간 메스의 수비진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풀백의 복귀가 늦는 메스 특성상 모레이라가 사이드에서 한 번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에서 라인 전체가 한 번에 찢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엔시소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중거리 슈팅을 노리거나 파니첼리와의 짧은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메스는 2부 사내의 뒷공간 침투와 치타이슈빌리의 드리블을 활용해 역습 한두 방을 노려보겠지만 라인을 너무 내리면 역습 출발 지점이 너무 깊어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이미 평균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불안한 수비 라인이 다시 한번 빠르게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다. 결국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라스부르가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슈팅 코너킥 세컨볼까지 공격 지표가 메스 진영 안쪽에 몰리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 속에서 메스의 불안한 수비 조직력과 원정 취약함을 고려하면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도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슈투트가르트 vs 유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4-2-3-1의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축이 3-4-3-3백의 라인 유지력과 얼마나 큰 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슈투트가르트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라인을 조절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이며 위쪽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패턴이 뚜렷하다. 이때 르웰링이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치고 나가는 속도는 사실상 육상 선수급에 가까운 수준이라 풀백 혹은 윙백이 등을 지고 쫓아가는 상황이 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르웰링이 이런 상황에서 낮은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빠르게 밀어넣으면 운다브는 니어와 파포스트 사이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수비수들은 골문 쪽으로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 타이밍에 나르테위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절묘하게 파고들면 우니온 베를린 수비가 라인을 다시 정렬하기도 전에 골문 앞에서 여유 있는 슈팅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3백과 윙백 조합으로 버티는데 강점이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후방 빌드업을 깔끔하게 풀어내는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라 전개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공을 빼앗긴 뒤에는 캐디라가 수비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조금만 위치가 늦어져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세컨드 슈팅을 허용하는 구조가 생긴다. 일리치와 버크가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롱볼과 사이드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 상대가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때는 뚜렷한 해답을 내기 어렵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유도해 우니온 베를린의 빌드업을 위쪽에서 차단하기만 해도 중원과 측면에서 세컨볼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렇게 회수한 공을 르웰링의 스피드와 나르테위의 침투에 맞춰 풀어낸다면 단순히 한두 번의 찬스가 아니라 후반 전체를 통틀어 꾸준히 골문을 두드리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우니온 베를린의 3백은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제공권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사이드 쪽으로 끌려나갔다가 복귀하는 속도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간결한 전개를 따라가기 힘든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가 더 날카로워진다면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수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박스 앞 공간을 내주는 모순된 상황에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승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보다는
슈투트가르트가 후반 템포를 장악하며 이선 침투와 낮은 크로스를 반복해 나갈수록 스코어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을 예상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티 마드리드 vs 디알라베스. 이 경기는 애초에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누가 더 많은 숫자를 동원해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가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볼 근처에 3, 4명을 몰아넣어 삼각형과 마름모를 만들어두고 짧은 패스와 원터치 패스로 압박을 풀어나가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 볼을 받고 다시 측면이나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볼이 도착하는 순간마다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방부터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유를 가지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 넣어 알라베스가 볼을 잡고 전개할 시간을 최대한 지워버리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볼을 소유한 구역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메워주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항상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에이티 마드리드는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만큼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찬스를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라베스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볼이 발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 보니 공격 전개를 위한 숨 고르기 자체가 어렵고 전후반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수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볼을 오래 소유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알라베스 선수들은 계속해서 압박과 커버 동작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쉽게 지치는 양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티 마드리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더라도 더 가벼운 발로 움직일 수 있고 알라베스는 라인이 무거워지며 한 발씩 늦어지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박스 앞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과 지역 수적 우위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알라베스가 간헐적인 역습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동안 점유율과 슈팅 볼륨에서 열세라면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은 점점 더 누적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공을 더 오래, 더 많은 숫자가, 더 좋은 위치에서 소유하는 팀이 스코어보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조건을 충족할 팀은 에이티 마드리드 쪽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예노르트 vs 스파르타. 페예노르트는 리그 2위와 44득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 공격 완성도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팀이다. 우에다가 박스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곤살로 보르지스가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1대1을 풀어주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넓게 벌려놓는 패턴이 이미 자리 잡혀 있다. 여기에 황인범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페예노르트의 공격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특히 황인범이 수비 진영에서 공을 따낸 뒤 역습 타이밍에 맞춰 빠른 템포로 패스를 전개해준다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수비 블록 사이가 갈라지며 박스 안으로 곧장 침투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고 그 사이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얻는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격이 막힌 뒤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기 쉬운데 실제로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하며 수비 블록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페예노르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하기 좋은 카드가 황인범이다. 황인범이 볼을 탈취하거나 동료의 인터셉트를 받은 직후 빠른 템포의 전진 패스를 선택하면 스파르타 수비가 제자리를 잡기 전에 우에다와 보르지스의 침투가 연결되며 일거에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공격 시 리우리첸을 향한 롱볼과 측면 크로스에 비중을 두지만 전개가 한번 삐끗하면 풀백과 윙어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잃고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페예노르트는 홈에서 라인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이런 상대의 빌드업 불안과 패스 타이밍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전개 단계에서부터 황인범이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통제한다면 페예노르트는 필요할 때는 속도를 낮춰 경기 흐름을 관리하고 찬스가 보일 때는 역습 속도를 끌어올려 스파르타의 허술한 간격을 찢는 운영이 가능하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나 리우리첸의 높이를 활용한 장면으로 버텨야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흐름은 점점 페예노르트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파르타 수비 라인의 체력이 떨어지면 복귀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때마다 황인범의 전진 패스와 곤살로 보르지스의 측면 돌파가 겹치면서 추가 실점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페예노르트의 전방 화력과 역습 템포 그리고 황인범의 패스 선택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전진 패스 타이밍 문제와 전환 수비 불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고 늘어지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FC 낭트 vs 파리 FC. 표면적으로는 순위표에서 파리 FC가 위에 있고
직전 컵 대회에서 PSG를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쪽이 파리FC지만 실제 매치업에서는 체력과 간격 관리 그리고 동기부여의 결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기다. 낭트는 현재 강등권 바로 위인 16위에 머물러 있어 이 경기를 놓치면 순위 싸움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들어오며 이 위기감이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2중, 3중 세컨볼 경합으로 그대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반면 파리FC는 PSG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만들었지만 고강도 압박과 왕복 주행을 동반한 경기 직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전 경기만큼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낭트 입장에서는 삼선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기존의 구조적 약점을 코클랭의 위치 선정과 수비 블록의 라인 조절로 어느 정도 통제해두면서 엘 아라비의 포스트 플레이와 에블린의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뒤로 몰아넣는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파리FC의 빌드업이 체력 저하로 인해 느려지고 윙백의 오버래핑 빈도가 줄어든다면 중원에서의 1차 압박만 잘 버텨도 낭트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한 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또한 파리FC가 최근 PSG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방 압박을 전력으로 가동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 구간을 낭트가 역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낭트의 입장에서는 홈에서 무조건 승점을 노려야 하는 경기이기에 초반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엘 아라비의 박스 점유와 에블린의 측면 침투 빈도를 늘리며 점점 더 직선적인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파리FC는 여전히 이고네의 드리블과 카마라의 전진 에너지를 앞세워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90분 동안 라인 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흐름이다. 결국 체력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와 간격 관리가 중요한 경기에서 낭트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파리FC는 점점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 번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 양상이 크게 기울 수 있는데 동기부여와 홈의 텐션 그리고 상대의 체력 저하를 모두 감안하면 그 선제골을 가져갈 확률은 낭타 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타드렌 vs 르아브르 AC 이 매치는 초반 압박 강도보다 압박 이후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선점이 승부를 가를 포인트에 더 가깝다. 르아브르는 전방에서 강하게 달려나가며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압박이 실패했을 때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이 구간에서 수마레가 혼자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스타드렌 입장에서는 이 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인데 엠볼로와 메를랑이 바로 그 간격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타입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압박을 한번 피한 뒤 엠볼로가 1선과 2선 사이 지점에서 공을 받아 버티면 메를랑은 그 주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변칙적으로 왼쪽 윙백에 배치되고 있는 무사 알타마리가 폭을 넓게 쓰면서 깊숙이 침투하면 르아브르의 오른쪽 수비는 사이드와 안쪽 해프 공간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에 놓인다. 전방 압박에서 한번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측면에서는 무사 알타마리가, 안쪽에서는 메를랑이, 중앙에서는 엠볼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수마레 혼자 라인을 정리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게 벌어지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볼 상황에서 스타드렌의 미드필더들이 박스 앞을 먼저 점령하고 있다면 튀어나온 세컨드 볼을 다시 한번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되며 상대 수비의 체력과 멘탈을 동시에 갉아먹게 된다. 르아브르는 초반에는 전방 압박으로 나름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귀 속도가 떨어지고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12선 사이 간격이 더 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타드렌은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 공격 자원을 쌓아 올리며 무사 알타마리의 변칙적인 왼쪽 윙백 운용을 통해 한쪽 사이드를 완전히 접수하려는 전술적 의도가 뚜렷하다. 엠볼로와 메를랑이 이 벌어진 틈을 빠르게 점령해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순간 박스 앞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연속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르아브르가 라인이 뒤로 주저앉는 흐름에 빠지면 공격 전환 시에도 숫자를 충분히 올리지 못해 피나몬티와 같은 최전방 자원에게 고립된 롱볼만 전달하는 양상이 나올 위험이 있다. 때문에 전술 구조와 라인 리커버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선점 능력을 종합하면 세컨드볼 경합과 박스 앞 점유에서 스타드 렌이 기대감 면에서 분명히 앞서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이후 무너진 간격을 먼저 읽고 파고들 수 있는 쪽이 스코어보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고 변칙 왼쪽 카드까지 가진 스타드 렌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지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 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빌라 vs 에버턴 이 매치는 기본적으로 아스톤빌라의 조직적인 전진과 에버튼의 허술한 라인 간격이 어떻게 맞부딪히느냐의 싸움이다. 아스톤빌라는 더블 볼란치 앞에서 맥기니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산초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로 파고들어가 공을 받아 세 번째 패스나 침투 패스를 선택하는 그림을 자주 만들 수 있다. 에버튼은 평소처럼 블록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비와 삼성 간 간격이 벌어지면 그 태평양 같은 공간을 산초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호아킨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비라인 뒷공간을 연속적으로 찌르면서 한 번은 산초의 스루 패스를 받아 마무리를 노리고 또 한 번은 측면으로 빠져 맥킨이나 이선 자원의 후방 침투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1호의 그분함이 홀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도 빌드업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압도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만큼 실점률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인 불안은 단기간에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 아스톤 빌라는 이런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초반부터 불필요하게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패스 스피드와 위치 선정으로 라인 간격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산초와 와킨스의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역시 중요한 변수다. 아스톤 빌라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세트피스 루트를 다양하게 준비해오는 팀이고 에버튼은 박스 안마킹 전환과 세컨볼 처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해 온 만큼 한 번의 세트피스가 경기의 균형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맥킨의 킥과 와킨스, 센터백들의 제공권, 그리고 박스 밖에서 세컨볼을 노리는 이선의 연계까지 감안하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도 바리와 맥니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리겠지만 기본적인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전방에서의 장점이 후방의 약점을 덮어줄 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에 아스톤 빌라는 선제골이 나오면 맥긴과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낮추면서도 필요할 때는 다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추가골을 노리는 식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히 화력 대결이라기보다는 라인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누가 더 성숙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버튼의 구조적인 불안과 아스톤 빌라의 공격 패턴 완성도를 감안했을 때 경기의 무게 중심은 점점 아스톤 빌라 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을 그리기 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우크스부르 vs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경기당 평균 2실점에 가까운 수비 불안과 강등권 바로 위에 머무르는 팀 그리고 콤팩트한 연계와 세트피스 퀄리티를 앞세워 상위권을 노리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구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을 유지하지만 중앙과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상대가 라인 사이를 찌르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수비 블록이 정리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카데가 측면에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클로드 모리스가 전방으로 뛰어 올라가 전개에 관여하면 공격의 활기는 살아나지만 그만큼 뒤쪽에서 야키치와 백라인이 감당해야 할 수비 구역이 넓어지는 양날의 검구조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휠러가 전방에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이선과의 연계 지점을 열어주고 그리포가 좌측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며 패스크로스 슈팅 옵션을 동시에 만든다는 점에서 공격 패턴이 훨씬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나가도 프라이부르크는 휠러를 거쳐 그리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한 번의 압박을 탈출하며 중원과 측면 사이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여기에 에게슈타인이 더블 볼란치에서 중원 압박과 패스 차단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이선이 등을 지고 볼을 받으려 할 때 거칠게 달라붙어 턴오버를 유도하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이미 중앙과 측면 수비 조직이 계속해서 뻥뻥 뚫리고 있는 상황이라 휠러와 그리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라이부르크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끝까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특히 프라이부르크가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마지막 순간 그리포의 컷백이나 인사이드 크로스로 마무리각을 만드는 장면이 반복되면 수비 숫자가 많더라도 마킹이 꼬이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프라이부르크 쪽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코너킥 프리킥 한 번만 제대로 걸려도 그리포의 킥 퀄리티와 훈련된 세트피스 루트로 골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과 세컨볼 정리가 매끄럽지 않아 한 번 끊어낸 볼을 다시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잦고 두 번째 볼 상황에서 다시 실점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초반 기세로만 버티기에는 수비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중앙 측면 수비 조직이 계속 뚫리고 있는 팀과 연계와 세트피스로 상대 박스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매치업의 상승은 프라이부르크 쪽에 더 크게 열려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토리노 vs AS 로마 이 경기는 전형적인 두꺼운 수비 블록을 두드리는 팀과 버티고 나서 역습과 세트피스로 찌르는 팀의 맞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토리노는 사파타와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피지컬, 블라시치의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AS 로마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0.6실점만을 허용하며 세리에어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 단순한 크로스와 세컨볼 압박으로는 이 짠물 수비 블록을 90분 동안 꾸준히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을 좁히고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형성하는 스타일 특성상 토리노의 공격진들이 슈팅각을 확보하기까지 여러 번의 패스와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볼을 잃는 순간마다 역습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다. 오히려 역습 루트에 특화된 AS 로마의 날카로운 전환 패턴 앞에서
토리노 3백이 수비 전환 타이밍을 놓치고 역습을 제대로 막지 못해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퍼거슨과 마미코네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넣는 킥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엘 샤라위의 침투 동선과 맞물리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이 둘의 정교한 킥 능력은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골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두 번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토리노는 홈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수록 3백 뒤 공간과 윙백 뒷공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 틈을 AS 로마의 역습이 파고드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수비적으로만 물러서기도 애매한 입장이라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기는 보통 짠물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루트를 가진 쪽이 끝내 웃는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토리노가 90분 동안 AS 로마의 짠물 수비를 꾸준히 흔들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AS 로마가 역습과 세트피스로 토리노 3백을 흔들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셀타비고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단순히 수치 싸움이 아니라 높은 라인을 고집하는 팀과 발빠른 측면 자원을 가진 팀의 전술적 상성 싸움이다. 라요는 경기 도중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위쪽에서부터 말려버리는 전략을 시그니처로 가져가지만 그 대가로 최종 수비 라인을 너무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센터백과 골키퍼 뒤쪽 그리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넓은 수비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발빠른 공격수를 보유한 팀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상황이 딱 연출되기 좋은 상태라 셀타비고의 엘 압델라우이가 라요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셀타비고는 일라익스 모리바가 중원에서 한번 압박을 버텨낸 뒤 방향을 전환해주면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거나 곧바로 엘 압델라우이 쪽으로 스루 패스를 보내는 선택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공을 등지고 받아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는 순간 엘 압델라우이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휘어들어가며 라인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을 시도할 수 있다. 라요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 공간에서 모리바가 고개를 들고 전방 옵션을 고르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셀타비고는 전환 때마다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와 엘 압델라우이 그리고 후반에는 이아고 아스파스까지 가세한 속도 싸움으로 라요의 등 뒤를 계속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교체 자원 역시도 빠른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 플레이가 돋보이는 이아고 아스파스가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라요는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 덕분에 어느 순간 경기 흐름을 줄 수도 있지만 높은 라인이 버티지 못하고 한 번만 깨지는 순간부터는 셀타비고 쪽에 더 많은 카운터 어택 상황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셀타비고가 홈에서 지나치게 내려앉기보다는 중간 블록을 유지하며 라요의 전방 압박을 유도하고 그 뒤에 생기는 수비 뒷공간을 반복해서 찌르는 그림을 준비해왔다고 본다면 이 상성은 생각보다 명확해진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압박을 유지하느냐보다 누가 상대의 뒷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답은 속도와 침투 카드가 더 좋은 셀타비고 쪽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C밀란 vs US 레체 이번 경기는 AC밀란의 메잘라 전술과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레체의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얼마나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다. AC밀란은 퀼크루크를 박스 안타깃으로 세워놓고 풀리식의 안쪽 침투와 로프터스 치크의 메잘라 무브먼트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로프터스 치크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 레체 수비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느라 포백 전체가 옆으로 쏠리게 되고 이때 박스 안에서는 퀼크루크가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로프터스 치크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어 들어가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서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면 레체 수비는 메잘라 침투와 골잡이 필크루크 두 축을 동시에 통제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상황에 놓인다. 게다가 레체 수비진이 메잘라 침투를 의식해 측면 하프스페이스 방어에 힘을 쏟는 순간 중앙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풀리식과 다른 공격 자원들의 움직임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수비 조직 전체의 시야가 흔들리게 된다. 결국 한번 시선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컷백 패스 한 방에 중앙에서 완전히 열린 슈팅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이런 장면은 AC밀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패턴과 정확히 맞물린다. 레체는 스툴리치의 버티기와 라마다니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 피에로티의 활동량을 살려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패턴 다양성에서는 AC밀란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의 위협도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을 모두 종합하면 이 경기는 메잘라 전술을 앞세운 AC밀란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승부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C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올림픽 리옹 vs 브레스트와
이 경기는 리옹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패턴이 브레스트의 불안한 라인 간격과 빌드업 제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찔러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브레스트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대한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경기 중 특정 구간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생긴다. 이때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들어가는 초반 빌드업 패스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게 되고 한 번 압박을 잘못 받으면 후방 패스나 대강 롱볼 정도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는다. 리옹 입장에서는 톨리소가 타이밍을 맞춰 전방으로 튀어나가고 술치와 투톱이 함께 압박 각도를 잡아준다면 브레스트의 첫 패스 라인을 한 번에 틀어막을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진다. 이 압박이 성공하는 순간 브레스트 수비형 미드필더는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막히고 결국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잃거나 터치 미스를 유도당해 리옹에게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리옹은 이런 턴오버 상황에서 술치가 1차로 공을 잡아 방향을 전환하고 모레이라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든 뒤 톨리소나 다른 공격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전개를 노릴 수 있다. 특히 브레스트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서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술치와 톨리소가 번갈아 서며 세컨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는 리옹의 코너킥이다. 이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공을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은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무기다. 브레스트가 라인 간격 문제로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리옹의 코너킥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너킥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곧 리옹의 강점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매 상황마다 득점에 가까운 좋은 장면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브레스트도 아조르크의 제공권과 델카스티오의 킥을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묶이는 구간이 길어지면 공격으로 전개할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 마그네티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흔들리면 두 줄 수비의 장점이 사라지고 두 줄 사이 공간을 리옹 미드필더들에게 계속 내주는 전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리옹이 초반부터 템포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톨리소를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며 브레스트 빌드업을 억제기 시작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패스 선택은 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쪽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데 현재의 상성과 패턴을 놓고 보면 이 카드는 리옹이 쥐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묶이는 팀과 압박 성공 후 역습 코너킥 패턴까지 풀세트로 갖춘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리옹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소시에다드 vs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전방 움직임과 중원 숫자, 싸움에서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과 쿠보를 축으로 한 짧은 패스 플레이에 강점이 있지만 투리엔테스가 압박에 시달리는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라인 사이에서의 위협이 줄어드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 바르셀로나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페란토레스가 펄스나인처럼 2선까지 내려와 볼을 받으면 소시에다드 센터백들은 따라 나갈지 버틸지 애매한 상황에 놓이고 그 틈에 다니 올모와 라민 야말이 빈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펄스나인 전술의 핵심은 최전방 자원이 단순히 골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가담하며 볼점유율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2대1 원투패스 루트를 계속 생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중원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사이에 소시에다드의 4-4 이 두 줄 수비 블록 사이를 비틀고 타이밍 좋은 침투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쿠보의 개인 능력과 오야르사발의 연계 능력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해야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면 박스 앞까지 올라가는 횟수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더블 볼란치가 투리엔테스에게 들어가는 첫 패스 경로를 차단해버리면 소시에다드는 측면으로 공을 돌리다가 다시 뒤로 빼는 패턴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전방에서의 위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의 1대1 돌파 단위, 올모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 페란 토레스의 내려오는 움직임이 서로 엮이면서 소시에다드의 라인 간격을 계속 시험하는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시에다드 수비가 한 번이라도 페란을 따라 나가면서 라인을 깨면 그 순간 라민 야말이나 이선 자원들이 그 뒤 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체력과 집중력 싸움으로 흐름이 바뀐다. 그 시점에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라는 확실한 골잡이를 투입해 박스 안무게 중심을 확 높일 수 있고 페란 토레스가 만들어 놓은 패턴 위에 레반도프스키의 피니시 감각이 더해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교체 카드에서까지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골 결정력 카드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하는 압박에 놓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안정적인 점유 구조와 펄스나인 전술, 그리고 후반 슈퍼서브 카드까지 두 층으로 공격 플랜을 쌓아 올린 쪽이 결국 이 매치업에서 흐름과 스코어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